두시가 이제 좀 괜찮은겨? 아이고, 야가 왜 이런디야? 아이고, 두시가 정신을 차려봐. 아이고, 두시가, 아이고, 낮에 의원도 갔다 왔는데 야가 왜 이런디야 참말로. 아이고, 이러죠. 저 아래 그 새로 생긴 의원 그 가봤어? 눈이 퍼렇고 코 큰 여자 있는데 말이야. 아 그거 나도 말로만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냥 줄을 선담서? 무슨 그 큰 침도 놓고 쬐끄만 약도 주던데 그때 그 누구요? 그 칠복이도 열나서 다 죽게 생겨는 걸 고쳤대야. 어메, 아 용하긴 용한갑네. 괜찮자? 어서 오세요. 우리 애 좀 봐주셔요. 아이고, 우리 두식이. 그래요, 신녀님. 어서 이리 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 상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둥그런 거로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 잘못되면 지 참말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가 아기 도와줄 거예요. 수녀님, 해열 주사 준비해줘요. 이건 뭐예요? 어머니, 이거 주사예요. 이거 맞으면 열 내려가요. 이 큰 바늘을 우리 아 몸에 꽂겠다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아 죽어요. 안 돼요. 노노, 아니에요. 아기 괜찮아져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여기 잘못 데리고 왔네. 아이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내 새끼. 일어나셨어요? 아가. 아유, 우리 아가. 열다가 없어졌어요. 참말이네요. 요즘 간병 걸린 아이들이 많아요. 밥도 잘 못 먹었죠. 야. 어머니, 집에서 아이가 약 먹어야 돼요. 밥 먹고 3번.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식이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두시가 자주 놀러와. 아기 잘 먹어야 아픈 거 나아요, 어머니. 약도 꼭 먹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약값은 바늘싹 받는 대로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네, 천천히 주셔도 돼요. 얼른 고맙다고 해야지. 얼른. 조선시대 서양 수녀님들이 진료하는 그 시약소 풍경을 만나봤습니다. 수녀님들이, 그것도 외국 수녀님들이 진료하시는 모습이 지금 봐도 조금은 생경하게 보이는데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무척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신부님? 네, 지금도 이렇게 그 열악한 지역이나 이런 나라에 가서 저희들이 해외 의료 봉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거 현지 주민들이 저희들이 그런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기해하고 또 그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마 그때 당시 조선 시대에는 더더욱 그런 환경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서양인을 접할 기회도 보통 민중들은 많이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당시 서양 의학이 들어왔는데요. 약품이 먼저 들어왔어요. 당시 가장 치사율이 높은 병이 천연두입니다. 네. 천연두 80% 이상 죽어요, 애기들이. 근데 이거를 치료해 준 게 우두법, 종두법, 지석영 선생이 도입했죠. 아, 네. 그게 예전에 배웠던 게 막 들어와가지고 떠오르네요. 천연두가 이제 거의 사라지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 무서운 게 뭐냐면 학질이라는 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말라리아인데 당시에는 당질이라고 이름을 했는데 여기 치사량도 한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학질에 걸리면은 사람이 멍해진다 그럽니다. 근데 이 학질의 특효약이 뭐냐면은 옛날 고한말에 금계랍이라고 불렀는데 정확한 명칭은 퀴닌이라는 약재입니다. 생약인데요. 화학약품이 아니고 이거가 서양에서 들어오면서 학질이 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인기가 높았어요. 독립신문에 광고를 600차례 정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여기 영상에서도 이제 약간의 픽션으로 저희 구성을 해본 거지만 무척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우리 두식이 어떡하지 하다가 예, 결국에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선인들이 우리가 기존에 접하던 약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낯설고 좀 거부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 경계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 민족 특성상 약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 수사님들이 남긴 기록 보면은 조선 사람들이 약을 굉장히 좋아하고 약 나눠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외국인 수녀님들께서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시약소를 운영했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근데 그 시약소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무슨 약국인지 아니면 병원의 수준 정도인지 또 어떤 의료 기술과 어떤 의료 정도의 수준이 좀 갖고 계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 어렸을 땐 약방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약방이었죠. 예, 네. 약국이 있기 전에 전신. 약방. 예, 그러니까 약방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유럽에서의 그런 병원 의료 사도직은 수도원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그 병원 의료 사도직이 저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전문적인 의학 치료가 아니라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수녀님들이 찾아가서 직접 그들에게 필요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다친 곳이 있으면 닦아주고 싸매주고 이런 하나의 자선 사업부터 시작한 게 병원 의료 사도직이었고 그 당시 모든 수녀님들은 기본적인 그런 서양 의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했던 거죠. 계신 모습이 네. 뭉클하더라고요. 가정의학의 아주 시초였네요. 그 박해 시대를 지나서 한불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외국 수도회들이 조선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을 봤는데요. 그 가장 먼저 의료 활동을 펼친 수도회가 이제 수녀님 계시는 이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잖아요. 어떻게 조선에 오게 된 건가요? 네, 저희를 초청해 주셨던 조선 대목고의 7대 교구장이셨던 불랑주교님이 1885년에 고아원과 그리고 양로원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시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저희의 이제 그리스도교 복음화 사업으로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교님에겐 협력자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익히 알고 계셨던 저희 수도회를 초청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신부님들께 자문을 구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를 1887년에 저희 총원에 초청장을 보내서 저희를 초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근데 그 초대가 뭐 와서 맛있는 거 드세요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초대의 느낌이 아니라 와서 고생해 주세요 하는 초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초청장 안에 주교님께서 이제 사실 우리 불란서 수녀님들에게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으로 낯선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이 순교자 정통에 얼마나 이런 순교의 피로써 신앙을 이룩한 그런 나라인지를 먼저 소개를 해주시고 이제 한불 수호 조약으로 프랑스인들이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사업을 소개를 하세요. 네. 양로원과 그리고 이렇게 고아원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수녀님들의 봉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호소하셨고 네. 거기에 이렇게 시약소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1880년에 우리나라에 이미 선교 활동을 하셨던 미테 신부님께서 1885년에 그곳에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의 선교 사목자들 담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당신은 항상 조선을 그리워하고 계셨어요. 저희 블랑주교님의 그 초청 서한 밑에다가 저희 수녀님들의 마음을 막 뛰게 하는 그런 한 문장을 넣어주시는데 수녀님들의 훌륭한 주보 사도 바오로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은총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받은 신앙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이런 하느님의 교회의 신입자인 치명자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들 몫의 혜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녀님들은 그 요청에 기꺼이 응해주실 것을 저는 믿고 수녀님들이 달려오시리라고 믿습니다라는 이 한 문장을 저희 총장님께서 읽어주셨을 때 거기에 계셨던 모든 수녀님들이 이 조선교구 선교를 지망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분의 수녀님, 49살의 자카리아 원장 수녀님과 29살의 에스텔 수녀님이 프랑스 수녀님으로 이제 선발되었고, 이제 아무래도 동양이라고 하는 이 문화에 익숙한 중국인 수련 수녀 2명을 이제 사이공 강구에서 선발하여서 함께 4분의 수녀님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49일간 동안 자카리아 원장 수녀님이 당신 일기로 그 항해 일지를 남겨주시는데 모든 시간이 멀미하셨죠. 1888년 7월 22일에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제물포에 딱 도착했을 때 너무나 감격한 이 나라의 이 치명자의 나라에 이렇게 감격하셔서 땅에 침고를 하시고 또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많은 설레임에 저희 가톨릭 의학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순간이 역사적인 순간이었겠네요. 그럼요. 그랬겠죠. 그래서 신자분들은 큰 절로 우리 수녀님들을 맞이하면서 수녀님들은 그런 신자들의 정말 진심 어린 존경과 순박한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하셨다고 하셔요. 당시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해외로 나갔을 때는 거의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나갔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수녀님들도 이 순교자의 그 후예가 있는 그 땅에서 이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그 감동은 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파리 외방 정교회 신부님들이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대구, 서울 같은데 이제 큰 성당도 짓고 이제 명동 성당이나 계산 성당이나 전동 성당 같은 성당도 짓고 그다음 뭘 생각했냐면은 교육 사업하고 의료 사업을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 개신교가 먼저 그걸 선점했거든요. 그러니까 샬트르가 1888년에 오고 우리 베넷교회가 1909년도에 왔는데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으로 교육 사업을 의뢰하면서 우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한국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급했던 교구장님들의 마음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바로 자유를 얻었는데 이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사공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을 유럽에서 가서 불러오고 또 이 당도한 사고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나서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만남의 기쁨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저도 박물관 소임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수녀님들을 통해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게 되잖아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스텔 수녀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이상한 언어를 어떻게 해서 내 머리에 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셨고요. 자카리아 원장 수녀님은 너무나 바쁘셨어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한국말로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 입에서 계속 나오시는데 그게 영어로
몽디유 이렇게 하셨대요. 불어. 네, 네. 자 불어로. 네. 네. 몽디유 하는 게 우리 아이들의 귀에는 그게 뭔지 이렇게 하는 걸로 이상하게 들린 거죠. 그러니까 몽디유 하고 당신은 막 이렇게 자리를 옮기면 아이들은 계속 그 자리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었는 줄 알고 이제 계속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예. 그러셨겠다. 재미있네요. 그 이제 고아원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샬트르 수녀회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아원만이 아니라 시약소 운영까지 하게 돼요. 그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불랑주교님의 선교 방침에서 굉장히 고아원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그 이유는 고아들이 버림을 받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인격적 품위를 높여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고, 두 번째는 이렇게 병약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돌보아 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그 당시는 영아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대세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직간접 선교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이렇게 고아원으로 정식 사업을 시작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고아들이 몰려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 중에 우선순위로 병약한 아이들을 먼저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1888년부터 1896년까지 코스토 신부님께서 이렇게 연말 보고서를 보내는데 영아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병약한 아이들을 우선순위로 받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시약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저희 수녀원 안에 무료 시약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시약소를 시작한 건 1905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무료로 이제. 예. 병약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받았다라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샬트르 수녀회에서 고아원 운영을 담당한 이후에 원아들이 아주 크게 늘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1886년에 80명이었던 게 2년 사이, 그러니까 1888년까지 175명으로 2배 넘게 늘었어요. 그러려면 일단 많은 재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충당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겨요. 그 당시는 이제 성령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았고, 저희 샬트르 모원과 저희 사이공 강구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수녀원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하지만 그것도 턱도 없이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이런 몫을 맡겨주시면 길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손탁 여인이라는 구한말 시대에 러시아 공사관의 그 부인의 언니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인이었는데 저희가 정동으로 먼저 들어가서 49일간을 지내고 명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 손탁 여인하고 담을 하나로 사이에 두고 지내게 됩니다. 그때 손탁 여인하고 인연이 되어서 이 손탁 여인이 훗날 고종 황제가 을미사변을 통해서 아간 파천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지내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감사해서 고종 황제가 나중에 손탁 호텔을 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손탁 호텔에서 남는 음식들, 많은 빨랫감들, 그리고 그 손탁 여인이 그 많은 공사관들의 빨래, 이러한 것들을 저희에게 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재정을 그 스님들께서 애들 돌봐주는 것도 인원이 계속 이렇게 기합수로 불어나고 있는데 빨래도 보통 맞는 양이 아니셨을 텐데. 수녀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다 잠을 재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빨래를 하시는 거예요. 빨래하시고 바느질을 하시고. 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초창기 생활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속 안 나올 수가 없었겠네요.
그런가 하면은 이 환경도 워낙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않다 보니까 네. 좀 일찍 선종하시는 수녀님들도 계셨다. 그 이런 정도세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럼요. 저희 첫 원장 수녀님인 자카리아 원장 수녀님은 선교 오신 지 6개월 만에 장티푸스로 선정하셔요. 그래서 근데 정말 이 한국 땅 한번 오시는 여행이 사실 살아서 도착하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오셨던 선교 수녀님들이 4년 안에 5분의 선교 수녀님들이 네, 전염병과 풍토병 가로사 하십니다. 네. 그런 희생을 마다 않고 수녀님들이 다 찾아와 주신 덕분에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의료 활동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이후로 다른 여러 수도회에서도 조선에 진출하면서 의료 활동이 더욱 확대됩니다.